오늘 나눌 나라는 멕시코인데 멕시코는 정확한 위치가 그 딱 미국하고 경계선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부 아메리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 북미에도 이제 이게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위치가 멕시코가 위치가 남미가 아니라는 거 조금 기억해 주시고요. 멕시코가 세계 7위의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면적이 지금 넓은 나라인 거고 인구도 세계 10위, 1억 3천. 저번 주에 살펴봤던 브라질은 세계 5위였는데 이쪽 제가 미국을 안 가봐서 좀 감이 없지만 이쪽 미국이 굉장히 큰 나라들이 많다라는 거. 미국도 엄청 큰 나라고 위에 캐나다 또 큰 나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 편에 멕시코를 살펴보면서 느낀 것은 이렇게 큰 나라들은 중앙 집권 체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다 연방 국가이다 보니까 어, 우리 같이 저희 대한민국 같은 이런 나라하고는 좀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문제가 많다. 그리고 이렇게 어, 연방으로 하나의 어떤 독립 국가를 형성하면서 나아갈 때 그 다양한 인종에서 오는 그냥 아주 근원적인 문제, 그 인종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그 문제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이렇게 그거를 이제 저번 주에도 느꼈지만 이번 주에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나라 이름은 멕시코 합중국이고요. 어, 이 이름은 아즈텍 문명 때 그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멕시코라는 이름이. 그리고 수도는 멕시코 시티이고 그다음에 그 멕시코 시티는 아즈텍 문명의 수도였던 곳을 이제 그쪽을 다 회파하고 거기에 멕시코 시티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어는 스페인어가 많이 쓰이는데 68개의 원주민 언어도 다 통용되게 쓰고 그다음에 영어.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도 68개 원주민어를 공용어로 다 같이 쓴다고 하니까 얼마나 통합하기가 어려운지 이게 언어가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은 곧 정신이 나뉘어져 있는 거고 가치관이 다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만 봐도 참 진짜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한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옆에 국기가 이제 좀 뒤에는 좀 크게 볼 텐데 국기 초록색 바탕은 이제 브라질과 비슷하듯 뭐 자연, 천연 자원, 어떤 독립성 의미하고 흰 바탕은 통일성, 정직함, 평화. 그 다음에 빨간 바탕은 어떤 민족의 화합, 독립운동가의 헌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림은 이제 독수리가 뱀을 물고 선인장 위에 앉아 있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이 그림이. 근데 이 그림을 아즈텍 문명 때 그 아즈텍 문명을 세운 사람인지 제가 또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은데 한 번 읽어서 기억이 정확하지가 않은데 하여튼 그 사람이 이 독수리가 입에 물고 선인장 위에 올라와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 사람이 여기에 나라를 세우라는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나라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양이 국가 상징 문양이 지금까지 돼가지고 이렇게 국계까지 올라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도대체 독수리가 뱀을 물고 선인장 위에 올라와 있는 걸 보고 왜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뜻인지는 왜 그게 연관이 있는지 그게 그 사람이 아마 나라를 세우려고 뭔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음. 이제 역사를 좀 대략 이렇게 살펴볼 텐데 멕시코가 그 남미가 아시다시피 여러 다양한 미스테리한 엄청 신비한 문명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 곳이죠. 발상지죠. 그런데 이 멕시코와 관련된 문명은 마야 문명과 그다음에 다음 장에서 살펴볼 아즈텍 문명이에요. 근데 이 마야 문명은 역사가 진짜 긴 거예요.
기원전 2000년부터 해가지고 기원 후에 1697년에 이게 마야 문명이 무너져요. 그래서 얘는 멕시코에 멕시코 멕시코 지도를 보면 멕시코 여기 이 남쪽 남동부, 그러니까 이 남동부에 과테말라 막 또 무슨 여기 온두리스 막 이런 나라가 붙어 있거든요. 다른 나라. 그래서 거기와 연결돼서 벨리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그 지역에 3,800년 거의 그 기간 동안 번영을 누렸던 문화이자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이 지역 가운데 이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지금 멕시코에도 이 문화와 문명이 그대로 다 녹아 있어요. 그런데 이 마야 문명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건지, 최고는 인신 제사예요. 인신 제사가 365일 중에 5일을 제외하고 360일 동안 인신 제사가 있었대요. 근데 뒤에 나오는 아즈텍 문명은 그거보다 이제 더 잔인한 방법으로 다양한 형식으로 인신 제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금 제가 이 마야 문명하고 아즈텍 문명을 살펴보면서 신기했던 건, 얘네의 과학 기술이나 어떤 건축 기술 이런 거나 농사 뭐 짓는 거나 도시 국가들을 만들어가는 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리고 수학에 0이란 개념도 처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똑똑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어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을 쫓지 못하고 정말 이런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정말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진짜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문명화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보이는 사람이 이제 이런 황제, 마야 문명국의 황제, 왕이라고 하고요. 그 옆에는 인신 제사 드리는 게 이제 이렇게 사파로 그려져 있는데, 사람을 산채로 이렇게 심장을 도려내고 그다음에 뭐든지 산채로 하더라고요. 산채로 이제 참수를 하든지 이제 심장을 도려내서 그것을 신께 올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죽은 시체는 피와 함께 이제 밑으로, 계단 밑으로, 계단이 엄청 높은데 그 계단 밑으로 이렇게 떨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서 이제 그 시체를 받아다가 그 시체를 다 토막토막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인신 제사를 들은 이유가 이 후대 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여기가 너무 고산지대여서 가축이 자라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가축을 키울 수가 없대요. 가축을 키울 수가 없고 단백질 섭취가 너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다 식인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 인신 제사를 지낸 이 제물을 이제 토막해가지고 햇볕에 말려서 걔네들을 옥수수 죽에 섞어서 이제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엄청난 단백질 보충원이어서, 사실은 이 신전은 명분상 신께 올린다는 이게 제물이 명분이고, 사실은 거대한 정육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유력설이 하나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다. 이제 다른 단백질 보충원이 충분히 있었다. 얘네는 어떤 그런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청난 어린이와 그 다음에 여자들이 위주로, 그 다음에 전쟁 포로들, 이런 이제 전쟁 포로는 남자 중에는 전쟁 포로만, 그리고 외국 사람 이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어린이와 이렇게 여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하여튼 나중에 스페인 군대가 이제 들어오면서 마야 제국은 몰락을 하는데, 이 문화와 뿌리 깊은 이런 어떤 생활 태도, 가치관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다음에 1200년대에서 1521년 정도까지 아즈텍 문명이 이제 얘네는 어디에 있냐면 멕시코의 북부 쪽에서 중부 정도까지 문명을 이룹니다. 그래서 인구가 약간
500만에서 600만 명이었다는데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거래요. 이게 이 시대에 유럽 인구는 이거보다 유럽의 인구가 더 없었대요. 그러니까 얘네가 굉장히 뭐랄까 잘 살았던 나라예요. 그리고 아즈텍은 여기에 이제 써 있듯이 엄격한 법률을 가지고 이렇게 다스린 제국이었지만 어떤 계급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유동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문학이 발달했고 이게 도시 건설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한 굉장히 고도로 발전한 문명이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인신공양과 식인, 사람을 먹는 것으로 근데 이게 이 남미 전역, 아까 그 또 브라질 쪽으로 넘어가면 잉카 문명 막 이런 게 있는데 그쪽에도 다 식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영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가증히 여기시는 게 아이들 죽이는 거랑 사람 죽이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문명이 이 멕시코의 근간이 된다라는 거 이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이 16세기에 이렇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해양 그 항해 바닷길이 열리면서 이렇게 식민지를 위해서 들어오는데, 스페인이 거의 스페인 본토가 이슬람에게 거의 다 그 남부 쪽이 다 먹혀요. 그래가지고 스페인이 정말 있는 재정 없는 재정을 끌어가지고 왕실의 재정을 끌어서 그 먹힌 이슬람에게 먹힌 자기네의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내전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래서 왕실의 재정을 이 거의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그 돈을 어디서 이렇게 해와야 되니까 식민지에 이제 그 식민지 확보를 위해서 바닷길로 이제 탐험을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그 탐험가들. 그래서 얘네가 이제 멕시코에 도달해서 이렇게 저번에 브라질도 봤듯이 이제 원주민을 이렇게 노예로 해가지고 이제 벌목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대농장을 이루면서 그런 수익을 스페인에 이제 이렇게 돈 번 것을 수익의 5분의 1을 상납하는 조건으로 이제 정복자들하고 개별 계약을 통해서 개척 사업을 이 민간이 주도하에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1521년에 이 정복자들이 이제 아즈텍 문명을 정복하고 스페인이 정복한 그 아즈텍의 수도 테노치티틀란에 멕시코 시티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300년간 스페인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스페인어와 카톨릭 종교가 보급되고 또 인디오와 스페인 사람 사이의 혼혈 메스티소가 이제 여기에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페인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이 농장을 소유하면서 지배계층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멕시코 일대에 나오는 갖은 그 농산물에서 나오는 그 수입을 정말 혹독하게 스페인에서 다 수탈해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시대가 식민지 시대인 거는 이제 아시니까 이렇게 되고, 그렇게 너무나 심하게 그 세금으로 다 수탈해 가니까 당연히 이 멕시코에 사는 사람들은 본토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멕시코 이제 독립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독립 전쟁이 약 20년 가까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이제 18세기에 다른 식민지들 또 미국도 이 유럽 본토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또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폴레옹이 그 유럽 전체를 다 막 이제 정복하면서 이 본토에서 정신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에 대한 이게 좀 흐지부지 이렇게 되면서 관리가 흐지부지 되면서 이 멕시코에서 스페인 독립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리고 어떤 그 국왕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또 크레놀료 1809년부터 1810년 그 크레놀료라고, 이러니까 한마디로 그 스페인 사람하고 여기 원주민 사이에서 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키고 또 이달고 신부라고 그 신부님이 스페인에서 아니 멕시코에서 스페인 타도를 외치면서 이제 이 독립 전쟁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 독립 전쟁이 1821년에 어떤 지주이자 군대 장교였던 이투르비데라는 그 사람이 이제 활약을 해가지고 이 스페인의 왕과 조약을 체결하고 이제 멕시코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독립 전쟁의 영웅인 이 이투르비데가 황제해지기 위해서 제1 멕시코 제국을 건국하고 중앙 아메리카, 그러니까 옛날에 그 과테말라 막 이런 데까지 다 자기네가 병합해가지고 그 멕시코 제국을 이룹니다. 이 독립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독립 전쟁을 치러서 이렇게 멕시코가 멕시코 제국이 됐지만 그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영토가 넓으니까 중앙 집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권력이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흐지부지 되고 거기 막 지방에서는 다 나름 막 이렇게 봉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잘 다스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 이후에 혼란이 계속되던 중 1823년에 황제가 퇴위하고 제국이 붕괴되면서 멕시코 연방공화국 천주교를 유일 국교로 삼고 대의원제인 연방공화국으로 이제 출범을 합니다. 그게 1823년. 독립 후 이제 그 스페인에서 독립한 이후에 급격하게 농업 생산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광산이 생산력이 저하되고 막 독재자들이 막 일어나서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정치를 불안정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나라가 이제 불안정한 지금도 멕시코 연방공화국을 선포하고도 계속해서 이 안에서는 불안정이에요. 그런데 1835년에 앵글로색슨계라는 거 아시죠? 앵글로색슨계는 영국 쪽에서 이민 온 이주민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1836년에 멕시코령이었던 텍사스를 공화국으로 해서 영국 사람들이 그 텍사스를 자기네 나라라고 하고 독립하는 거예요. 멕시코에서. 그래서 원래는 텍사스가 멕시코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거 때를 잘 맞춰가지고 1845년에 텍사스를 자기 나라에 합병한 거예요. 그래서 텍사스 때문에 미국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멕시코에.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멕시코와 미국이 되게 사이가 이제 이때부터 굉장히 안 좋아지고 이 전쟁이. 그래서 멕시코는 전쟁을 하지만 이 아내가 그렇게 뭐 하나로 되지도 않고 어떤 군사력도 없고 분열이 심하니까 멕시코 시티까지 점령을 당하면서 미국에 완전 패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패배하면서 텍사스를 그냥 이제 미국에 이제 매각을 하고 팔아버리고 뉴멕시코와 캘리포니아주도 원래는 멕시코 땅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거를 미국에 팔은 거예요. 그때 이제 전쟁이 지면서. 그래서 멕시코는 리오 브라보 강 이북의 영토를 다 상실한 거예요. 더 넓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더 넓었던 땅을 이제 다 미국에게 줘버리고 그 영토 상실 과정에서 당연히 미국과의 갈등이 이제 깊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재정이 또 악화되고 외국에서 빌려 쓴 돈이 많은데 이제 돈을 못 갚겠다. 손을 든 거예요. 멕시코가 이제 다 산업도 막 이제 어려워지고 이러니까 손을 든 거예요. 손을 드니까 돈을 빌려줬던 스페인과 영국, 프랑스가 함대로 이 멕시코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쳐들어오지는 않고 이 바닷가에 함대를 이제 정박해 놓고 상환을 하라고 막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멕시코에서 이제 알겠다. 그래서 우리가 갚겠다. 그래서 이제 좀 달래놓고
스페인하고 영국은 물러갔지만 프랑스는 물러가는 척하면서 멕시코를 침공해요. 그래서 나폴레옹 3세가 멕시코를 침공하니까 여기는 막 진짜 뭐 군사력도 없었고 지금 막 뭐가 안정이 안 된 곳이니까 이때다 해서 오스트리아의 막시밀리안 대공을 황제로 추대하고 제2 멕시코 제국을 수립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수립하니까 격렬하게 저항하겠죠. 얘네가 독립한 나라인데 지금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했는데 프랑스로에 얘네가 또 먹힐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이 그림의 사진은 후아레스 대통령이라고 멕시코의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라고 해요. 그리고 유일하게 백인이 아닌 대통령, 원주민 대통령. 그래서 이 후아레스 대통령 지휘하에 군대가 격렬히 이제 저항을 했지만 역부족으로 결국은 미국이 개입을 하게 돼요. 미국의 도움을 받고 프랑스 원정군을 퇴각시킵니다. 1866년에 이 후아레스는 자유주의 사상을 이제 가지고 현실 정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던 법률가 출신의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제가 봐도 이 사람이 가장 훌륭해요. 이 멕시코에서. 근데 너무 불쌍하게 이분이 더 일을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 사람만한 사람이 아무도 안 나와. 이 멕시코의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오래오래 살면서 멕시코를 독립적이고 그 다음에 이분만 자유주의 그거예요. 나머지 이제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제 좌파 쪽인데 이 사람만 자유주의고 이런데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제 프랑스 침공을 막아내고 미국이 멕시코에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프랑스를 물리쳐 줬기 때문에. 그런데 갑작스러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후아레즈 대통령의 죽음과 또 이 후임 대통령들이 다 무능하고 이제 뭐 하나 일을 제대로 하는 대통령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 디아스라는 사람이 30년간 독재를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독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독재 기간이 포르피리아토라고 이 멕시코 내에서 불릴 정도로 이 멕시코에 굉장히 근간을 이루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이 후아레스가 근간을 이루었어야 되는데 이 독재 체제가 근간을 이루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30년간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산업은 발전을 시켰어요. 외자도 막 도입하고 그래가지고 발전을 시켰는데 그렇지만 민주주의는 완전히 퇴보한 거죠. 30년간 독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왜 글자가 이렇게 겹쳐서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사진에 보면은 이제 이 디아스 체제에 반항하는 이제 저항하는 이 원주민들 이 세력 이 저항 세력 혁명 세력이 일어납니다. 멕시코 혁명을 일으키는 혁명 세력. 그래서 이 여자들 보시면은 여자들도 이 멕시코 여자들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다 혁명 세력에 가담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는 이렇게 막 전쟁에 나가진 않지만 뒤에서 할 일이 많잖아요. 여자들 밥 해주고 그 다음에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이런 거 하면서 얘네가 혁명을 일으켜요. 그래서 혁명이 성공을 혁명이 성공을 하죠. 성공을 하고 혁명 헌법까지 만들고 이렇게 글씨가 겹쳐서 무슨 내용인지 내가 다 외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1907년 치러진 선거에서 10년 치러진 선거에서 그래서 반포의 혁명 누가 당선돼서 마무리가 됐다는 모양이네요. 네, 제가 겹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혁명도 성공하고 혁명이 성공했지만 그 이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된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기 1929년에 다양한 혁명 세력을 하나로 규합해서 국민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그 국민혁명당 PNR이라고 국민혁명당이 이제 그 정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려 71년간 일당 독재를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얘네는 보수예요. 보수인데 독재야.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이 보수의 치를 떨어요. 보수를 싫어해. 70년간 너무 독재를 하면서 경제 산업은 이뤘지만 그 경제 산업으로 이룬 부가 다 대지주, 그러니까 스페인계, 백인들에게만 되고 그 원주민에게는 하나 돌아가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부의 불균형이 되니까 당연히 그 안에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거기다가 그 이제 하여튼 뒤에 나오니까 뒤에 설명을 하고 하여튼 이 멕시코 자체의 경제는 굉장히 저희 어렸을 때 혹시 생각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70년대 80년대 거의 멕시코가 선진국이었어요. 그만큼 경제가 발달했고 산업이 되게 많았고 그 다음에 제조국으로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신발, 옷, 가발 이런 거 다 멕시코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수 산업이 너무나 활발하고 수출 다 수출하니까 굉장히 부자 나라인 거예요. GDP는 엄청 높은데 빈부의 격차가 그렇게 심하고 아주 자기네만 이 집권한 사람과 상류층만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이제 새롭게 알게 된 게 이렇게 막대한 경제를 개발하면서 외채를 엄청나게 이제 외국에서 그 빚을 빌려다가 썼는데 그래서 얘네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 빚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빚이 너무 많은 데다가 산업은 이뤘지만 부의 불균형이 오고 또 하필 자원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가 이제 저희 IMF 터지기 전에 얘네가 IMF 터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경제 위기가 되고 우리는 그래도 IMF를 극복했는데 얘네는 현대까지도 그 경제 어려움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 그렇다고 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이제 더 이상 못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저항군, 민족해방군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민족해방군이 이제 딱 나오게 된 이유가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 이게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거. 이게 뭐냐면 북미에서 생산한 농산물 있죠. 이거를 멕시코가 사야 되는 거예요. 멕시코에서 걔네를 사주고 다 그게 북미에 유리하게. 근데 사실 멕시코도 다 땅이 많고 농산물이 너무 많잖아요. 자기네 거 미국이 사줘도 시원찮은데 지금 미국에서 자기네 거보다 더 싼 가격으로 농산물이 대량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원주민들이 다 뭐 했냐면 이 대농장에서 농부로 일했거든요. 근근히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데 그냥 이 농산물 가격이 폭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완전히 얘네의 재정이 경제 생활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원주민들은 가뜩이나 가난한데. 그래서 얘네가 6개 도시를 점령하고 이제 이 정부에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또 너무 불쌍한 게 어차피 무력도 뭐 자기네가 굉장히 소수고 이 멕시코 땅이 그렇게 넓은데 겨우 6개 도시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해방구로 자기네 거기에 이렇게 점령한 도시인데 여기는 아나키스트 정부가 없고. 그런데 얘네가 너무 좀 안쓰러운 게
이거 어차피 무력으로 해봤자 자기네 통하지 않으니까 다 죽을 거니까 얘네는 미디어를 이용하고 다 언론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네 이렇게 어려운 처지를 다 알리면서 미디어 저항을 해요. 언론 저항. 그러면서 더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지역에서는 마약도 안 되고 어떤 이런 밀매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음주도 금하고 굉장히 반듯하게 사니까 정부에서 그냥 얘네를 건들지 않고 그냥 내비둬요. 땅덩이도 너무 크고 이러니까 그냥 그래 니네끼리 그러고 우리한테 뭐 그렇게 누구 무력으로 그것만 안 하고 그래 살아라. 그리고 얘네에 대한 여론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얘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를 잘못 건드렸다가 멕시코 정부에서 괜히 이거 질타만 당하니까 그냥 얘네는 내버려둬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이 멕시코에 계속 있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조금 알아야 될 것 같고, 이게 잘못됐고 71년 이게 71년에 71년 만에 연자가 빠졌네요. 71년 만에 이제 정권이 교체됩니다. 근데 여기에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대통령 4명 모두 다 너무 별로인 거예요. 최근에 대통령이 마지막 이 2018년 국가 재건 운동파라는 좌파인데 이 사람도 너무 무능하고 이제 그래서 이 4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정권이 처음으로 이제 교체된 거예요. 보수 정권에서 그 정권에서 교체가 돼서 국민행동당. 근데 이 사람들도 보수 야당이라고는 돼 있는데 국민행동당 이 사람들이 되고 이 두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취임하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이 사진에 나온 대통령 이름은 폭스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폭스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제 뭐 경제를 이제 조금 성장시키고 어떤 뭐 그래도 좀 어떤 이런 사회적인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고 되게 나름 노력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잘 이렇게 많이 어떤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아주 그 다음 두 번째 대통령은 칼데론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아주 갠신이 근소한 차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 당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아주 근소한 차로 되다 보니까 지지 기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작한 게 마약 카르텔과 전쟁을 시작해요. 이 사람이, 이 대통령부터. 근데 이 대통령이 자기가 너무 지지 기반이 약하니까 자기의 좀 세를 국민들에게 인지시키고 자꾸만 그 어떤 자기가 그 지지를 받고자 그 일을 그냥 시작했지만 너무 신중하지 못하게 마약 카르텔과 이 전쟁을 선포해 버려가지고 이때부터 이 사회가 멕시코 사회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이 카르텔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너무 준비가 없이 건드린 거예요. 이런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권력을 유지하는 어떤 방편으로.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멕시코의 그 마약 카르텔 걔네가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 마약 카르텔이 이 정도로 이렇게 이제 이 나라의 멕시코에 이제 엄청나게 뿌리를 내리게 되는 이유는 정권과 결탁하기 때문이잖아요. 사실은 얘네가 다 그 돈을 먹고 이렇게 다 무마해주면서 모른 척 해주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또 알게 됐는데 멕시코의 땅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 멕시코 마약 카르텔은 거의 대부분 미국 경계선 그쪽 도시에 있대요. 그래서 멕시코 시티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냥 약간 묵인해 주면서 니네 멕시코 시티 쪽으로만 와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니네 그냥 거기에서 카르텔 해가지고 먹고 살든지 조용히 그쪽에서 있으라 약간 이런 암묵적인 게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괜히 건드려서 걔네가 이제 멕시코 시티에 총칼 들고 들어와가지고 무모한 시민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네가 우리 돈을 받아 먹었는데 갑자기 우리한테 전쟁을 선포해? 이제 배신감을 느끼고 그럼 니네도 당해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얘네가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멕시코 시티 치안이 이제 엉망이고 거의 전쟁은 아닌데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 이제 그러면서 이쪽 당이 이제 완전 인기가 이제 완전 떨어져서 2012년도에 제도 혁명당에 이 사람 니에토라는 사람이 당선이 됐지만 완전 얘도 이제 부패한 대통령이고 아무것도 해결을 못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 갑자기 카르텔 건드려 놓고 이랬는데 아무것도 해결을 못하고 또 이 사람도 넘어가고 이 뒤에 계신 분 오브라 안드레스, 이 안드레스가 당선됐지만 이분이 이제 그냥 거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시라는 거 2018년도에 대통령이 되셨는데 지금 이 대통령이 지금 현직 대통령이죠. 대통령 이름이라도 우리가 좀 안드레스, 이름은 안드레스 대통령. 안드레스 대통령이 지금 멕시코 현직 대통령인데, 그래서 이거는 기사인데 마약 카르텔 대통령보다 마약 카르텔이 더 멕시코에서 인기가 높아서 지금 옆에 사진을 보시면은 아니 그 이상 마약 왕 엘 차포 이 사람을 캐릭터로 해가지고 이렇게 장난감도 나오고 지금 이게 약간 그러니까 완전 여기는 이제 가치가 뭔가 이렇게 잡아먹은 것 같아요. 가치가 없어. 뭔가 이게 그냥 돈이 가치예요. 이 멕시코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래 마약 카르텔에서 그 막 무장으로 해가지고 사람들도 죽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인기를 끌려고 너무나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지나고 재정이 더 어려워져가지고 못 사시는 분들이 더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아주 생존 뭐 필수품 같은 거 다 나눠주면서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하고 이런 것도 막 이런 거 뿌리고 옆에 막 이런 장난감 이런 거 뿌리면서 엄청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는.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당근, 채찍 이거를 같이 하면서 마약 카르텔이 이제 이렇게 더 확고하게 멕시코에서 계속 자리를 잡아가는 건데 그래서 더 무서운 거는 이 마약 카르텔을 욕하거나 언론에서도 나쁜 기사를 쓰면 그냥 가서 죽인대요. 다 거기 언론사를 가가지고 다 죽이고 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 마약 카르텔을 나쁘게 말하지를 못한대요. 이게 무슨 지금 상황인지 알 수가 없는 거. 완전 마약 카르텔이 내가 보기에는 멕시코를 장악한 느낌이에요. 현재. 근데 이제 너무 이게 지금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멕시코가 10년 새에 49%가 증가했대요. 복음주의 기독교가.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 멕시코 남부에는 복음주의 기독교인, 중부에는 카톨릭 신자, 북부는 미국 문화 영향으로 종교가 없이 세속적이고 물질주의적으로 변한대요. 그렇게 있대요. 그러니까 멕시코 남쪽에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있고 중부 쪽에 카톨릭 신자들이 있는데 이 카톨릭 신자가 골 때려요. 지금 카톨릭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카톨릭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마야, 아즈텍 문명이 이 카톨릭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카톨릭이 아니라 한마디로 그냥 이단 잡교, 카톨릭 이단 잡교가 돼버리는데 카톨릭 이단 잡교가 제일 많잖아요. 지금 멕시코의 사람 그게 이 복음화율이 10% 정도래요. 멕시코에 기독교인들이 10%인데 나머지는 다 이 카톨릭 잡교잖아요. 카톨릭 잡교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한대요. 그래 핍박을 하고 얘네 막 어떤 축제가 많잖아요. 이 카톨릭 이 성인들 막 신격화하고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그 축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핍박을 한대요. 그래서 이 지역 경제에 참여하지 못하게. 그 굉장히 이 핍박이 심한 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능력이 거기 임하시니까 이렇게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개종한 사람들은 가정이 굉장히 바르고 아빠는 아빠 역할, 엄마는 엄마 역할, 그래서 건전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재정으로도 안정되면서 점점 이 굉장히 모범 시민으로 자리를 잡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거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 카톨릭 이단 잡교가 압박을 핍박을 하나 봐요. 아, 무슨 일이 아닌데 그 생명의 위협을 느낀대요. 그 그리고 이 캐톨릭 신자들이 완전 혼합주의. 그러니까 이거는 캐톨릭도 아니야. 캐톨릭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까지 하고